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 하남성 풍구현 이채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신중하며 경험이 많아 경찰이 여러 해 동안 여러 차례 잘못된 목표를 찾고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범죄가 완전 범죄로 끝날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기이한 사건 해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하남성 풍구현 이채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음침한 분위기에 고전적인 3칸 구조의 단층 집이 버려져 있습니다. 마당에는 허리까지 자란 억새가 가득하고 덩굴 식물이 창살을 휘감고 있습니다. 회칠이 덜 된 벽에는 하얀 페인트로 그려진 광고 전화번호가 덧칠된 채 남아있어 집의 황폐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녹이 슬고 먼지가 쌓인 어두운 청록색 철문이 빽빽하게 닫혀 있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집 전체에 침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덮어버린 것 같습니다. 20년 전 이 집은 풍화정모라는 간판을 걸고 사람들이 드나들던 장소였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년 전 발생한 살인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4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2월 20일 아침 일찍 추운 겨울 6시경의 이야기입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지만 한 여성이 열이 심하게 나는 아이를 안고 풍화정모 간판이 걸린 집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 씨를 찾기 위해 여러 번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의사 부부가 바닥에 묶여 있고 두 사람 모두 손이 묶인 채 머리와 가슴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후 풍구현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뇌의사의 집은 그가 살던 곳으로 그의 이름은 뇌근신이었고 당시 58세였습니다. 뇌의사는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머리와 목, 양팔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바닥에 엎드린 채 발견되었으며 목에는 밧줄이 여러 번 감겨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철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가 살해된 장소는 바로 거실이었고 이곳에는 주민들을 치료하는 몇 가지 의료 장비가 있었습니다. 뇌의사로부터 약 반 미터 떨어진 곳에는 그의 아내의 시신이 있었으며 그녀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피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시신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경동맥 손상으로 인한 급성 출혈이었습니다. 집안은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고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며 금고는 억지로 열렸을 뿐만 아니라 뒤집혀 있었습니다. 모든 서랍이 열려 있었고 현장은 범인이 재산을 찾고 살인과 강도의 동기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두 방의 현장을 깔끔하게 정리한 후 방 한쪽 구석에 세워둔 대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대걸레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대걸레 끝에는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대걸레의 크기와 일치하는 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은 바닥을 닦고 다른 물건들도 깨끗이 닦아 지문과 발자국을 포함한 다른 단서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피해자의 손과 발에는 물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아마도 범인은 피해자가 사용한 찻주전자의 물을 사용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닦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인이 현장을 철저히 청소한 덕분에 수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은 뇌근신 의사 가족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뇌 부부에게는 3명의 아들과 3명의 딸, 총 6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 부부의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멀리서 일하거나 공부 중이었고 집에는 오직 두 부부만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소식을 전하자 뇌 부부의 자녀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수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뇌의사의 큰딸은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네 자매가 함께 부모님을 방문했었고 그 후 하루 만에 비극이 닥쳤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니던 두 여동생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뇌 부부의 6자녀는 모두 일과 학업을 중단하고 이채촌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범인을 찾아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뇌의사의 가문은 대대로 이동 약재상을 하는 가정으로 그의 할아버지는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몇 달씩 집에 돌아오지 않고 약을 지어주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뇌 의사는 할아버지가 뜰에서 약초를 채취하여 자르고 말리거나 볶는 모습을 보며 자랐으며 한약에 익숙한 향기 덕분에 뇌 의사는 어릴 때부터 가문의 전통적인 직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꿈을 꾸었고 결국 그는 한의학과를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에 한의원을 열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은 덕분에 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산시성과 하북성의 먼 곳에서도 그를 찾아와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한의원은 늘 환자로 붐볐고 마을의 노인들은 그를 뇌약사라 불렀으며 젊은 사람들은 그를 뇌의사라 불렀습니다. 경찰은 뇌의사 부부의 일상생활을 조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뇌부부가 선한 사람들이며 특히 뇌의사는 매우 높은 의술 도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먼 곳에서 찾아오는 환자에게는 약값을 깎아주며 교통비로 쓰라며 일부 돈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뇌의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환자들과 이웃들 모두 그를 사랑스러운 한의사로 기억했습니다. 뇌근신 의사는 매일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며 한의원은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한의원에서는 약 10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약초를 채취하고 말리고 볶는 등의 작업을 하며 뇌의사가 약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뇌의사의 한의원에서 하루 수입은 1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20년 전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에도 뇌의사는 6자녀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재산은 수백만 위안에 달했으며 자녀들의 진술과 검토를 통해 경찰은 사건 당시 뇌의사 부부의 집에 약 20만 위안의 현금과 많은 금, 은 보석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의 총합은 40만 위안 이상, 약 1억 4천만 베트남 동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풍구현 시골 지역에서는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2명이 잔인하게 살해된 이 사건은 그 지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뇌의사는 지역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이는 경찰에게 큰 압박을 주었습니다. 허난성 경찰과 풍구현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100명이 넘는 경찰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조사 결과 뇌근신 부부는 집안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방범문을 설치하고 금고를 구매해 사용했으며 이를 마치고 난 후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업무나 거래를 주로 낮에 한의원에서 직접 대면하여 처리했습니다. 뇌부부의 자녀들에 따르면 부모님은 일을 마치고 직원들이 퇴근한 후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문을 잠그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의 침실과 거실 문에는 매우 두껍고 튼튼한 방범문이 설치되어 있어 특수 도구가 없이는 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뇌근신 부부는 어떻게 살해당했을까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2개의 혈액 묻은 신발 자국은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 앞 창문 근처에는 발자국이 있었고 벽에 묻은 흙 자국은 범인이 앞마당에서 창문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지붕에서 뒷뜰로 내려가 뒤쪽 문을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경찰 기록을 보면 사건 발생 시간은 오후 8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 사망 추정 시간은 약 오후 9시 30분이었습니다. 두 피해자의 옷은 사건 발생 당시 완전한 상태였으며 현장의 물건들이 어지럽혀져 있는 정도를 보면 범인의 목적이 재산이었고 이 집이 부유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담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실행에 옮긴 경험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당의 벽은 비교적 높았고 벽에서 가장 낮은 발자국은 지면에서 약 1.3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범인의 키는 최소 1.7m 이상, 약 1.73m에서 1.75m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3, 4종류였으며 그중 3종류는 금고와 문을 부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양끝의 너비가 각각 1.8cm와 2.4cm인 쇠지렛대와 부러진 드라이버가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폭이 3cm인 단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에서 손이 묶였으며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생긴 상처 외에도 목에 밧줄과 천이 감겨 있었고 사망 원인은 기계적 질식이었습니다. 범인이 거실로 침입하여 두 피해자를 동시에 제압하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범인이 최소 2명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명 모두 남성, 나이는 약 20세에서 35세 사이, 키는 1.7m 이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금고를 부순 흔적으로 보아 범인은 금고를 다루는데 매우 능숙했으며 잠금 장치를 정확하게 파괴한 점으로 보아 전문가적인 기술을 가진 인물임이 분명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전에도 금고를 여러 차례 파괴한 경험이 있거나 금고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현장을 바탕으로 경찰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범인들은 벽을 타고 집에 침입한 후 뒤쪽 문을 부수고 뇌근신 부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범인들은 잔인하게 그들을 살해한 후 금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재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살인과 강도의 범죄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계획된 범행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갈등과 연관되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범행이었을까요? 또한 범인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낯선 도둑의 범행일까요? 뇌근신 부부의 생활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그들이 매우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한 층짜리 집에서 생활하며 재산을 과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주변 마을 사람들 외에는 뇌의사 가정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높은 확률로 아는 사람이 저지른 범행일 가능성이 크며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 중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와 원한이 있는 사람이 그 원한으로 인해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질까지 한 경우, 둘째는 재정적으로 어려워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범인들은 뇌근신의 집에 방문해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금고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서 미리 준비한 도구로 금고를 부수기 위해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범인은 뇌근신 가족과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잔인하게 칼을 휘두르며 목을 졸랐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일 때 뇌의사의 집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자신이 의심하는 인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뇌근신의 옛 제자였던 호옥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옥빈은 당시 27세였으며 허난성 내황현 출신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그는 한의학을 배우기 위해 뇌의사를 찾아와 머무르며 약초를 채취하고 약을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뇌의사 집에서 겸손하게 배우며 약초 작업을 도왔고 그의 성실함 덕분에 뇌의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 전 호옥빈은 뇌의사의 막내딸에게 구애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이후로 그는 마음속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 호옥빈과 뇌근신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이는 은밀한 갈등이라 많은 사람이 알지 못했습니다. 뇌의사의 직원은 호옥빈이 그에게 뇌의사가 가르침을 전수하면서도 가문의 비법을 모두 가르쳐주지 않고 일부만 남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옥빈은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어느 날 약재 분류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뇌의사에게 꾸중을 들은 후 그간 쌓인 불만을 폭발시키며 뇌의사에게 손가락질하며 악랄한 가짜 의사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호옥빈은 뇌의사의 집을 떠났으며 떠나면서 뇌의사에게 복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당시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그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간 후였고 뇌의사와 그 직원 그리고 호옥빈만 남아 있었습니다. 호옥빈은 짐을 싸며 뇌의사에게 복수를 다짐했고 뇌의사의 집과 금고 위치를 잘 알고 있으며 그와의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던 점, 나이와 키 등도 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해 호옥빈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호옥빈은 집을 떠난 후 공범을 구해 뇌근신의 집에 복수를 하러 돌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호옥빈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그가 뇌의사의 집을 떠난 후 그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허난성 내황현에 있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현지 조사 결과 호옥빈은 집에 며칠만 머문 후 심천으로 일하러 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심천의 한 공장에서 호옥빈을 찾아냈고 그가 뇌근신 가족의 살인 사건에 대해 알게 되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옥빈은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자신이 공장 기숙사에 머물면서 매일 출근했다는 알리바이를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호옥빈은 당시의 말들이 단순히 화가 나서 했던 말이라며 떠난 후에 자신이 스승에게 했던 말에 후회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뇌의사는 3년 동안 무료로 직업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매달 급여도 주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모든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뇌 의사에게는 한의학을 배우는 자식도 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호옥빈은 결국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꼈습니다. 뇌 의사가 그동안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부끄러움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공장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했고 사건이 발생한 시기 동안 호옥빈이 실제로 일하고 있었으며 저녁에는 노동자 기숙사로 돌아왔다는 많은 증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광둥성 심천에서 허난성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호옥빈은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옥빈 외에 또 다른 아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찰은 뇌 의사와 친분이 있거나 같은 마을에 사는 전과자들을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수사 중에 뇌근신의 친척인 뇌명강이라는 인물이 주목되었습니다. 뇌근신의 자녀에 따르면 뇌명강은 10년 전 뇌근신과 갈등을 겪었고 2차례 다툼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뇌명강이 뇌근신과 함께 약을 제조하며 급여 문제로 여러 번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현재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다시 뇌명강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뇌명강은 60세에 가까웠고 매우 비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벽을 넘어서 뇌근신의 집에 침입하고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뇌명강에게는 25세에서 30세 사이에 건강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뇌명강이 뇌근신과 갈등을 겪을 때 그는 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뇌근신을 폭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뇌명강의 아들들은 충분히 체력도 있고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뇌명강의 세 아들 중 한 명은 산둥성에서 일하고 있었고 사건이 발생할 당시 현지에 없어서 범행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 뇌전과 뇌강은 평소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사건이 발생한 후 두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더욱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2개의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한 팀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뇌전과 뇌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팀은 인근 지역과 성에서 그들을 수색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뇌전과 뇌강이 섬서성의 한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찾아갔을 때 그들은 가족이 뇌의사와 갈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신들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19일 오후 4시에 기차를 타고 섬서성으로 일하러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섬서성으로 온 것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촌의 권유 때문이었으며 19일 밤에 이미 마을을 떠났기 때문에 뇌의사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뇌전과 뇌강이 명백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고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뇌명강의 세 아들은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경찰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조사 후 뇌근신 가족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더 이상 의심스러운 인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범인이 아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방식으로 볼 때 경찰은 범인이 초범이 아니라 과거 전과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정리하고 금고 자물쇠를 깨는 방식이 매우 전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를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고 금고 절도 사건들을 조사하며 지난 5년 동안 절도 및 강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연령대의 남성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하남성 신양시 경찰기술부서로부터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집된 혈액 샘플에서 피해자 뇌근신과 범인의 DNA가 섞인 혼합 DNA가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과학기술로는 이 혼합된 DNA를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혼합 DNA 샘플은 기존 전과자 DNA 데이터베이스와 자동으로 일치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DNA 전문가가 수작업으로 한 사례씩 비교해야 하며 그 작업량은 매우 방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DNA 샘플이 있으면 경찰이 의심스러운 대상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의 DNA를 혼합 샘플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용의자는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범인이 전과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현장에서부터 주변 마을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300명 이상의 관련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들은 한 명씩 조사하며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지문과 발자국을 수집한 뒤 혈액 샘플도 채취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조사표에 따르면 나이와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용의자는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나쁜 행위를 자주 저지른 22명에게 집중하게 되었고, 이들 중 21명의 혈액 샘플을 수집하여 혼합 DNA 샘플과 수작업으로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명단에 있던 왕방비라는 한 사람의 샘플은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시 28세로 이웃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왕방비는 키 1m 74에 빠르고 건강했지만 게으르고 직업이 없었으며 마을에서 자주 소소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이 특징들은 경찰이 범인으로 추정한 인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12월 17일까지 마을에 있었으며 그날 이웃집 닭장에 들어가 달걀을 훔치려다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후 왕방비는 마을을 떠났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왕방비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이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찾기 위해 다른 성으로 수색을 확대하고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도 확인했지만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왕방비의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마을에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의자를 찾지 못한 상태로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계속 미궁에 빠져 있고 추가적인 단서를 기다리며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조사팀은 뇌씨 부부 살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저질러진 두 건이 금고 절도 및 살인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부양 유전에서, 다른 하나는 기현 우체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두 사건에서도 범인은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금고를 털어 재산을 훔쳐갔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경찰은 용의자의 지문과 혈액 샘플을 확보했으나 이 혈액 샘플을 뇌씨 부부 살해 사건의 DNA와 비교한 결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들은 동일한 범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건은 여전히 진전이 없었고 그들은 큰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뇌근신의 6명의 자녀들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수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범인을 찾기 위해 초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풍구경찰은 1년 동안 뇌근신 부부의 살해 사건을 조사했지만 그 과정에서 40건이 넘는 절도 및 강도 사건을 해결하고 8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누구도 뇌씨 부부 살해 사건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마치 주된 임무는 완수하지 못했지만 부수적인 임무는 뛰어나게 처리한 셈이었습니다. 1년 넘게 적극적으로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특별수사팀은 해체되어 다른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사건 파일은 풍구경찰에게 넘겨져 계속 보관되고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3년이 지난 2007년 6월, 경찰은 인구관리 작업을 하던 중 주요 용의자였던 왕방비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왕방비는 앞서 말한 22명의 용의자 중 DNA 샘플이 부족했던 사람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마을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2달 전 무석에 거주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즉시 수사관들이 무석으로 출동했고 여러 차례 노력 끝에 왕방비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뇌씨 부부의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가 마을을 떠난 이유를 묻자 그는 자신이 뇌씨 부부가 살해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 마을을 떠난 이후로 한 번도 고향에 돌아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을을 떠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사건 현장의 DNA와 비교했으나 일치하지 않았고 왕방비는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범인이 현지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금고를 전문적으로 털던 범죄자들이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며 범행을 저지르고 오래 머물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금고를 털고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한 곳마다 찾아가 현지 경찰과 협력해 용의자의 혈액 샘플을 확보하고 뇌씨 부부 사건의 DNA와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결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졌고 어느덧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은 은퇴했고 후에 한 젊은 경찰관이 기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은퇴하기 전에 형사팀장이 젊은 경찰들에게 뇌씨 부부 사건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사건의 미해결이 자신의 형사 경력에서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뇌근신 부부의 죽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복수로 인한 것인지
단순한 강도 살인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비극이 반복될까 두려워 집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점차 버려졌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음침하고 기이한 분위기가 그곳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11년이 흘렀지만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뇌 박사의 가족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의 동기가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뇌시 가문의 사람들을 공포 속에 살게 했고 그들은 사건이 해결되어 마음의 안정을 찾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성급 경찰서에 항의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풍구경찰에게 뇌박사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큰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11년이 지나도록 사건은 진전이 없었지만 풍구경찰은 여전히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고를 전문적으로 털던 범인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뇌박사 사건은 그가 저지른 마지막 범죄가 아니었을 것이며 언젠가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때 실수를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풍구경찰이 뇌근신 부부의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던 중 하남성 고시현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12세 소년이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납치된 사건이었습니다. 소년의 가족은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하다가 아침에 몸값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야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1월 21일 아침 6시경 하남성 고시 현에 사는 안 씨는 휴대폰으로 받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아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230만 위안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자는 매우 폭력적이었고 돈을 제 시간에 준비하지 않으면 소년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등의 위협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소년뿐만 아니라 안 씨의 가족까지 해치겠다는 협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 씨는 이 메시지를 보고 충격에 빠져 남편을 깨웠고 부부는 급히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아들인 샤오이는 사라졌고 그의 안경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샤오이가 강제로 끌려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샤오이의 아버지인 왕 씨는 즉시 집안의 감시 시스템을 확인했는데 카메라의 저장 장치가 사라졌고 3층 창문에 철망이 잘려 있었습니다. 왕 씨는 몸값 요구 메시지를 다시 확인한 후 비록 범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위협했지만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시현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째, 범인은 3층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하여 가족이 잠든 사이 아이를 납치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매우 높은 몸값인 230만 위안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력 회사 직원으로 가장하여 왕 씨의 집에 들어가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왕 씨에게 몸값을 준비하고 협상을 최대한 길게 끌라고 조언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왕 씨의 사회적 관계망을 조사하며 납치범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왕 씨는 성공한 사업가로 여러 탄광을 소유하고 운송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왕 씨의 사업 파트너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가족을 해치거나 샤오이를 납치할 동기를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범인이 요구한 몸값이 230만 위안, 약 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범인은 왕 씨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철창을 절단하고 카메라의 저장 장치를 가져가며 아이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지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위협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매우 전문적이고 경험이 있으며 반수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열쇠고리 하나와 남성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최소 2명의 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그들은 강인한 체력과 등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으며 범죄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왕 씨의 인맥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한 명의 전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장창이라는 인물로 왕 씨를 위해 일했던 적이 있으며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창을 아는 여러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그와 왕 씨 사이의 갈등은 작은 금전적 다툼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장창은 사건 발생 당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집안의 CCTV 저장 장치가 도난당했지만 주변 지역의 감시 카메라에 범인의 모습이 찍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납치하려면 범인이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 출입한 차량을 조사하여 범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모든 보안 카메라를 조사했음에도 의심스러운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납치 사건 발생 후 반나절이 지나도록 몸값 요구 메시지 외에 범인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초조해하며 인질이 위험에 처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안 씨와 왕 씨 부부는 샤오이가 유일한 아들이었고 그들은 오랜 시간 불임 치료 끝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 씨는 계속해서 납치범에게 아들을 해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몸값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 씨 또한 납치범에게 돈을 지불할 것이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아들의 무사 귀환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낸 메시지에는 납치범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몸값 요구 메시지가 온 지 정확히 12시간 후 1월 21일 저녁 6시에 납치범들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안 씨에게 돈을 준비해 펀웨이항의 곡물관리소에서 거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 씨는 재빨리 동의하며 아들의 목소리라도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납치범들은 샤오이에게 전화를 넘겼고 그는 엄마, 나 지금 새 집에 있어 라고 한마디만 말한 뒤 납치범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짧은 대화를 통해 경찰은 두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샤오이가 말한 새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였습니다. 그것은 마감되지 않은 새로 지어진 미완성 건물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자신의 집이 아닌 낯선 방을 새 집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납치범들이 현지인이 아닐 가능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납치범이 거래 장소로 펀웨이항 곡물관리소를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현지인들은 보통 펀웨이라고 간단히 부르지 펀웨이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인이 길거리 표지판이나 지도를 보고 이 이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 지역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인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면 샤오이의 가족을 감시하고 납치를 계획하는 동안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경찰은 즉시 고시현의 숙박시설을 조사하고 전과가 있는 투숙객을 집중적으로 찾아보았으나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거래 준비를 위해 경찰은 평복을 입은 500명의 경찰을 펀웨이항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민간 차량을 이용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납치범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납치범들은 거래 장소를 계속 바꾸었고 강집에서 사하포까지 이동하면서 경찰도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 이동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지형에 익숙하여 민간 차량을 이용해 지름길로 가며 납치범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 번 장소를 변경한 후 납치범들은 왕 씨 부부를 3시간 동안 계속 다른 길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요구한 몸값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20분쯤 납치범들은 갑자기 전화를 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행동이 납치범들에게 들켜 샤오이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했고 만약 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끝난다면 샤오이의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습니다. 왕 씨 가족은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납치범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들의 유일한 아들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이 납치 사건은 왕 씨 부부에게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거래가 실패한 후 고시현 경찰은 밤새 회의를 하며 사건에 집중하고 아이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즉 1월 22일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발로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입에는 테이프가 붙은 아이가 비틀거리며 거리에서 달려나왔습니다. 바로 납치 사건의 피해자, 경찰이 찾고 있던 샤오이였습니다. 안전하게 구조된 후 샤오이는 탈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납치범들이 새벽 3시까지 돌고 돈 끝에 몸값을 받지 못하고 피곤해서 잠들었을 때 샤오이는 손이 묶이고 입이 막힌 상태로 한 버려진 건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한 층씩 내려와 4층을 지나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샤오이가 설명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20일 밤 숙제를 마친 샤오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샤오이는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그는 차가운 것이 목에 닿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칼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움직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부모도 죽을 거야 라고 협박했습니다. 샤오이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낯선 사람의 명령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납치범은 2명이었고 그들은 장갑을 끼고 소우의 눈을 가린 채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손을 묶은 후 소우를 계단 아래로 데리고 가 소우의 집 열쇠를 가져가 문을 열고 떠났다. 마당을 지나갈 때 소우는 자기 집게가 짖는 소리를 들었다. 소우는 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2에서 3분 정도 이동한 후에 내린 것을 눈치챘다. 그들은 소우를 몇 분 더 걸어서 한 건물 안으로 끌고 갔는데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소우는 길을 볼 수 없었고 이동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고 추정했다. 도착한 후 그들은 소우의 입에 붙인 테이프를 떼고 부모님의 전화번호와 집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물었다. 소우는 그때 집에 돈이 많지 않다고 말했고 납치범은 소우에게 1억은 있냐고 물었다. 그때 소우는 12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렇게 큰 돈은 부모님이 감당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서 없고 200만 위안 정도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때 납치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우를 바닥에 밀어버렸고 소우는 잠시 누워있다가 잠에 빠졌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 채 깨어났을 때는 주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하늘이 아직 밝지 않은 상황에서 소우의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고 눈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다. 소우는 매트리스에 얼굴을 비비며 눈의 틈을 만들어 조금 볼 수 있게 되었고 일어나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계단에 기대어 묶인 손을 풀 수 있는 뾰족한 물건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소우는 계단 난간에 손을 문질러 봤지만 손을 풀 수 없었다. 결국 소우는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와 밖으로 뛰어나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소우가 갇혀있던 집에서 납치범 2명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급히 도망치며 닦지 못한 지문을 몇 개 발견했다. 그 지문을 대조한 결과 고시 경찰은 주 용의자가 하남성 출신의 형제인 순펑치와 순펑지우라고 확인했다. 1월 23일 새벽 경찰은 신양 시내의 한 호텔에서 순펑치를 체포했다. 순펑치의 지갑에서 사건과 관련된 심카드 여러 개를 발견했고 그중 하나가 이번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지갑 안에서 내일 오후 5시 전에 230만 위안을 준비하라. 만약 꼼수를 부리면 내 아들의 머리를 받게 될 것이다. 돈을 포대에 넣어 요구한 장소에 두어라. 라고 적힌 종이 조각이 발견되었다. 이 증거들은 매우 명백했지만 경찰이 순펑치에게 묻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싶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하루 후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인 순펑지우도 체포했다. 형과 마찬가지로 순펑지우도 처음에는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지만 여러 차례 신문 끝에 명백한 증거 앞에서 순펑치와 순펑지우는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 달 전부터 고시에 와서 납치 계획을 세웠고 그때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다고 말했다. 우연히 소우의 집을 지나가다가 왕 가족이 대저택에 살고 있고 비싼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아들을 납치할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피해자 가족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이 있어서 그곳에 숨어 왕 가족을 지켜보았다고 했다. 그들은 숙박비를 낼 돈도 없었다고 했다. 약 한 달 동안 소우 가족의 일상을 관찰하고 주변 카메라를 주의 깊게 살펴본 후 그들은 납치할 때 촬영되지 않을 길을 찾아냈다고 했다. 1월 20일 밤 순펑치와 순펑지우 형제는 범행을 결심했고 이야기는 소우가 탈출 후 말한 것처럼 진행되었다. 이후 순 형제의 진술을 통해 조사관들은 왕씨 집의 CCTV 데이터 기록 장치를 우물에서 발견했고 3층 창문을 자르기 위한 유압 절단기 등의 도구도 함께 발견했다. 범행 수법의 전문성과 치밀한 계획으로 인해 수사관들은 이들이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나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들의 전과를 찾지 못했고 신문 중에도 다른 사건에 대한 추가 자백은 없었다. 2014년 8월 고시 인민법원에서 소우에 대한 납치 사건이 재판되었고 순펑치와 순펑지우 형제는 각각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DNA는 즉시 국가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으며 납치 사건은 이로써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뢰진신 의사 살인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우리는 11년 전 고시 납치 사건과 비교해본다. 2015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문가들은 펑커우 현에서 일어난 뢰진신 부부 살인 사건에 혼합된 DNA를 분리해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수작업으로 모든 사례를 비교할 필요 없이 바로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스템은 뢰진신 사건의 DNA가 고시 아동 납치 사건으로 수감 중인 순펑지우의 DNA와 완벽히 일치한다는 결과를 반환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즉시 고시로 가서 납치 사건에 대해 더 조사했고 뢰진신 부부 살인 사건과 납치 사건 사이에 많은 유사점을 발견했다.
범행 후 현장을 청소하고 도구를 없애는 방식, 벽을 타고 들어가는 수법 등이 매우 비슷했다. 고시 납치 사건에서는 형인 순펑치가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을 조율했다. 동생 순펑지우는 형을 매우 존경하며 항상 그의 말을 따랐다. 체포 후 처음 48시간 동안 순펑지우는 형의 말을 기억하고 끝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펑치가 먼저 자백하고 경찰을 통해 순펑지우에게 몇 마디를 전한 후 순펑지우는 그제야 입을 열기 시작했다. 펑커우 현 경찰은 뢰진신 부부 살인 사건에서 순펑지우의 DNA가 일치한 만큼 그가 분명히 범인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가 자백하려면 형 순펑치의 영향이 필요할 수 있었다. 철저히 준비된 신문 계획을 세운 후 펑커우 경찰은 순 형제를 구치소에서 데려와 신문을 계속했다. 뢰진신 의사 살인 사건에 대해 신문실에 들어간 순펑지우에게 경찰은 DNA 증거를 보여주며 형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그때 순펑지우는 미쳐버린 듯 분노하며 소리치고 욕을 퍼부었고 모든 책임을 형에게 떠넘겼다. 신문이 이어지면서 그는 진정했고 2004년 뢰진신 의사 부부를 살해하고 돈을 훔친 사건에 자신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자세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순펑지우는 형이 여러 번 목표를 물색했고 뢰진신 의사 집을 타겟으로 정했다고 진술했다. 병원에 많은 환자가 있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아 돈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19일 밤 8시경 형제는 오토바이를 타고 문을 따기 위한 도구인 쇠지뢰, 칼, 장갑 등을 가지고 갔다. 그들은 뒤편 벽을 타고 올라가 문을 따고 들어가 도둑질을 실행했다. 금고를 털고 있을 때 뜻밖에도 뢰진신 의사 부부가 앞문 철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다. 발각될까 두려워 두 형제는 즉시 뢰 부부를 문 앞에서 제압했다. 순펑지우는 자신이 뢰진신을 살해했고 형 순펑치는 뢰 부인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뢰진신을 눕혀 밧줄로 목을 졸랐고 뢰진신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때 순펑치는 뢰 부인을 칼로 살해하고 나서 동생을 도우러 왔으며 한 손에는 단검을, 다른 손에는 드라이버를 들고 뢰진신을 여러 번 찔렀다. 결국 순펑지우는 밧줄로 뢰진신을 목 졸라 죽였다. 피해자가 완전히 죽었는지 확신하지 못한 두 형제는 안심하고 금고를 털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었다. 살해 후 두 형제는 금고를 털어 현금과 귀중한 보석을 가져갔으며 그 총액은 약 40만 위안이었다. 그들은 범행 현장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걸레로 현장을 청소했다. 뢰진신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순펑지우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그들은 순펑지우의 피가 뢰진신의 시신에 묻었을 가능성을 염려해 차 주전자에 있는 물로 뢰진신의 손과 발에 묻은 피를 깨끗이 닦았다. 자백 후 하루가 지나 그들은 경찰과 함께 사건 현장에서 사건 재현을 했다. 2016년 1월 순펑치와 순펑지우는 그들의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순 형제는 소우의 납치 사건과 관련해 체포되었으며 이후 그들이 11년 전 강도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납치 사건 재판 중 그들이 또 다른 중대한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범죄는 추가로 판결에 반영된다. 이 사건에서처럼 두 사람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고 순 형제는 뢰진신 의사 가족을 살해했다. 그들은 피해자와 원한이 없었으며 단지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으러 오고 많은 고용인이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뢰진신 의사의 집에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결심했다. 사건의 상황을 보면 앞문은 견고한 도난 방지 자물쇠가 있어서 쉽게 열 수 없었기에 두 사람은 담을 넘어 뒷마당으로 내려와 문을 부수고 집에 침입했다. 아마도 뢰진신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삶에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만을 준비하고 보호 방법을 세심하게 생각하며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간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고 살인범들이 침입하여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는 곳이 되었다. 순펑치와 순펑지우 형제는 체력과 두뇌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맨손으로 집 지붕을 쉽게 오르고 문을 따는 능력이 있었고 소우의 납치 사건에서도 3층 창문의 철창을 자를 수 있었다. 그들의 체력은 일반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치밀했고 현장을 매우 철저히 청소했다. 만약 납치 사건에서 소우가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현장에서 황급히 도망치며 증거를 지우지 못한 채 도망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사건 해결이 이처럼 순조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체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계획을 세우는 능력도 있었지만
성실한 노동을 원하지 않고 도둑질과 강도질로 돈을 벌려는 게으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인드로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다 써버리고 말죠. 그들은 2004년에 40만 위안 이상, 당시로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강탈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며 생계를 이어갔고 도둑질과 납치를 계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두 살인자는 형제 사이로 그들은 함께 악행을 저질러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쳤습니다. 처음 돈을 손에 넣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아직 감옥에 있지 않았을 때 순펑지우는 항상 형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형이 이미 뇌진신 의사 살해를 자백했다고 말하자 그는 크게 동요했습니다. 아마도 형이 자백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그는 모든 책임을 형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그도 사건에 직접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형량을 줄이려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책임 전가 심리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괜찮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이번 사건은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번 기묘한 사건 이야기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